제가 이 산으로 가는 길 기획을 하게 된 게 다른 뭐 큰 이유는 모르겠어요.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릅을 따면서 고혈압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두릅을 따가지고 두릅을 먹었을 때 당장 혈압이 20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산으로 가는 길 기획을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 개인 리서치 기획들을 하면서 작년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1년 내내 산으로 가는 길을 유지하는 것. 지금까지는 봄 나물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산에 가면 대충 길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가 지기 시작하면 넝쿨이 어마어마하게 덮여요. 그러니까 설악산이나 이런 데 산행길이 유지되는 게 그만큼 사람이 다녀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일 산행을 가면 내가 하루에 한 2-3시간쯤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했고, 처음에는 장걸 떠가지고 이렇게 장마철 왔을 때 덩쿨들, 칡덩쿨, 달의 덩쿨 이런 것들 좀 치면서 길을 냈는데, 매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 내가 다니는 길들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그 기획을 하고, 올해는 지역 문화 프로젝트로 지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는 길을 하게 된 개인적인 어떤 계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2년 할 동안 도시에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침 독일을 가게 됐고, 독일 가서는 가능한 한 인구수가 작은 도시에 미대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독일은 보면 그렇게 22개 정도 미대가 있는 데들이 그렇게 큰 도시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뮌헨 이런 데 빼고, 자부케는 인구수 한 27만이었나요? 그런 도시였고, 꽤 지방 자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도시에 대한 피로감 같은 거 크게 못 느끼고 지냈고, 그러면서 이제 귀국하게 되면서 절대 도시로는 안 가야 되겠다.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귀국해가지고 서울에 나가려면 너무 심한 소음에 맨날 귀마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냄새,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는 완전 물결 같은 사람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틀에서 가능하면 도시로부터 멀어져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마음 같아서는 저기 태백산맥이나 좀 더 경북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었으면 했지만, 또 그렇게 멀리 가버리면 사회에서 제공되는 기회들에 너무 힘들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강의를 나가도 그렇고 요 정도. 그래서 이쪽 설악 정도에서 자리 잡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으로 가는 길을 생각하게 된 거는 자기 학대와 자연 치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춥게 지내는 것도 그렇고 혼자 있으면서 늘 막걸리 마시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간도 나빠지고, 간이 좀 견디면 신장이 나빠지고, 이럴 때 두릅도 좋았지만 엉겅퀴도 효과가 있었고, 작년에 질경이 진짜 효과가 좋았고요. 이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벽증 같은 건데, 의료보험료는 늘 내면서도 병원 가기를 몹시 싫어해요. 병원 갔을 때 의사들의 정보 독점과, 그리고 넌 아프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 정도들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룹이 아주 큰 효과가 있었고요. 엉겅퀴는 술 먹는데 진짜 압도적인 효과가, 엉겅퀴를 마시면 주량이 딱 2배가 늘어요. 그런데 그거 믿고 2배를 마시면 신장이 나빠져요. 간은 버티는데 다른 기관은 그만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간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함부로 하면 진짜 완전히. 예. 하여간 자연 치유가 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측정하고 간수치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어떻게 편한지 내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획들이 두 번째 계기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세 번째 계기는 제가 여기 거은 공간에 한대희 작가님이 데려다 놨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꽤 오래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 늙어가는 게 보이고, 모르겠어요. 마지막 일주일이 참 그런데 눈빛이 이상해.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좀 매정했나? 뭐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산으로 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걔가 좀 아파가고 약해져 간다는 걸 느끼고, 야, 어떻게 매장을 해야 되나, 장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음이랑 그음이 새끼 네모가 있었는데, 둘이 다 없어졌어요. 5일 후에 네모가 왔어. 그래서 밥을 줬더니 잔뜩 먹더니 또 없어졌어. 그리고 열흘 후에 왔고, 그음이는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네모도 이제 그 후에 몇 년 더 살다가 자기 마지막을 자기가 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는 길에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고려장 같은 이런 의미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기후 위기도 그렇고 도시 문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마치 인간이 장악한 세상에, 인간세에서 마치 문명의 자기 몰락에 인간이라는 문명이 스스로 멸종시켜가고 있는 계기들이 아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게 산으로 간 이후에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개념에 그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나는 그 의미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남이 내 사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들도 있었고요. 하여간 그리고 요즘에 AI나 뭐 로봇이나 어떤 생산자의 독점, 이익의 한 곳으로 몰림, 그러면서 기후 위기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없이 방치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인간세의 자기 멸종 같은 느낌들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틀에서 이 문명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죽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설악이 보면 설악 앞에 양평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가려주고 있고, 그 양평 쪽의 유명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당장 동쪽을 본다 그래서 저기 경기도 서부처럼 한없이 공장이나 뭐 사람들이 모여 있진 않은데, 바로 양평만 넘으면, 아니면 남양주로 가면 거기서부터 저 서울 구리까지 그냥 끊임없이 인간의 건물들과 경제 시설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쪽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국토 전체의 70%가 되는 산 때문에, 지형들 때문에 인간이 끼어들지 못한 산들이 꽤 이어지고 있고, 대학교 때 처음 설악산을 가려고 그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설악 주세요 했더니 여기 서라고 표를 줘서 이제 이게 아닌데 뭐 해가지고 지금 이 설악에서 설악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설악의 사정을 보면 양평에서 넘어오는 그 유명산 이쪽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고개인지. 그리고 이쪽 청평에서 넘어오는 설악고개, 이쪽 홍천에서 넘어오는 이 넓미제, 이 세 개의 높은 고개들로 설악이 고립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 하나가 이쪽에 와서 시 쓰겠다고 버려진 집에 모곡에 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여기를 그 전에 와봤는데 겨울에는 뭐 감히 들어오려고 생각을 못 해요. 눈길도 그렇고 길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 전인 서종까지는 보면 카페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는 청평에서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북한강 이쪽 수상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오는 그 부분 외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근데 설악 나들목이 생기면서 여기 뭐 하루가 다르게 마구 개발이 돼요. 물류창고도 들어오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저기도 또 집을 지었네 이런 게 마구 보여요. 그 어떤 자연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이익이 되니까 임야가 택지가 되고 논밭이 택지로 바뀌면 갑자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들의 그런 이익에 많은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박정희 때 열심히 산림 독화한다고 잣나무 막 심어놨던 게 한 50년 자랐는데 수목 개량을 허용해 주는 거죠.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산림청에서 그렇죠. 임야를 가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땅은 소유하고 있는데 수익은 적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보조금을 주죠. 수종 개량을 하라고. 나무 잘라서 실제 50년 자란 나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뭐 그거 팔고 수종 개량하는데 또 지원금으로 받고 그래서 막 산이 막 깎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죠. 근데 한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산에 있으면 하여간 그게 전 이제 한국 산들도 그렇게 되기를 꿈을 꾸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됐으면 하여간 개발 이익도 크겠지만 실제는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유럽이 아마존 밀림에 대해서 요구하는 야 개발하지 마라 자연이익은 보면서 걔네들은 굶주리게 하는 이런 틀들의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설악면 상황이 그래요.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이 산에 간다고 산에 올라보면 한쪽 산면을 다 깎아놔가지고 택지로 만들려고 길 내고 있고 전신주 들이고 있고 택지 만들고 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예,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계기와 설악의 어떤 지역의 특이성을 저는 그런 어떤 이런 문명과 자연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했고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획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생각한 게 생태 접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풀어서 얘기하면 자연과 자유가 만나는 점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고요. 도시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문명과 인위적인 생태 관리 물론 거기에도 자연은 있어요. 자연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되어 있는 그
산업 경제 시설들이 어느 정도 자연 조건 때문에 차단되고 자연으로 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과 자유가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해오던 틀에서는 아시바 미술관 기획이 분명 그런 식의 요소가 있었어요. 소유권의 빈틈, 도시의 경제를 위해서 빡빡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 소유권에 비해서 도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리고 물론 여기도 이제 사유지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초급 목피의 역사가 있어서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이러는데 그렇게 각박하게 차단하는 뭐 그러는 곳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어디 가서 이제 나물 캐갔다가 올라갔다가 차 세워놓고 갔다가 내려오면 거기 뭐 주민들 경찰서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으면서 배낭 다 열고 다 반납하고 벌금 내게 하고 뭐 이런 데는데 하여간 여기 설악은 아직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바 미술관 기획을 하면서 소유권과 소유권 사이의 경계지라든지 어떤 빈틈들을 찾아서 공간을 만들고 전시하는 기획을 하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그러니까 비엔날레나 도쿠멘타의 전시 공간에 가장 좋은 자리에 내 작업을 놓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작업을 형성할 수 있다면 작업에 특별함도 생기지만 그 공간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어떤 장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소유권으로 장악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소유할 가능성이 없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임대 조건에 따른 형태 변형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아시바 미술관 기획을 진행을 했고 여기도 밭을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소유권은 가지고 농사 짓기가 힘든 분과 농사를 협력한다라는 조건으로 이 공간들을 아시바 미술관으로 채울 수 있게 됐고 산으로 가는 길에 전초기지처럼 되지 않았나. 아시바 미술관으로 앞만 지어봐도 재료비가 이렇게 건축물 하나 바람을 막고 벌레들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채우는 게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시바 몇 개 세우고 지붕 세웠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이 함께 공간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공간들 정도 겨우 해왔었고요. 그런 틀에서 산으로 가는 길에 전초기지가 아시바 미술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아시바 미술관을 해나가는 단계에서 저 맨 위에 세미나하고 논자리가 있어요. 한 350평 정도. 근데 논터니까 그 진흙, 그 뻘 같은 논흙 때문에 맨날 멧돼지가 와서 목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멧돼지를 위한 작업도 해봤고, 멧돼지 미끄럼틀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산으로 가는 길, 그리고 자연과 자유의 만남, 이런 틀에서 멧돼지 대피소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오면 좀 위험하니까 멧돼지가 공격할 수 없게 1m 정도 띄우고 수직 계단으로 이렇게 멧돼지는 손이 없으니까 수직 사다리로 놓으면 못 올라올 거라 생각해서 한 1m 위에서 멧돼지 오는 걸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멧돼지 대피소.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연으로부터 대피하지만 마찬가지로 저 문명들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이중적인 대피소 형태로, 그러니까 자연과 자연으로부터 대피하고 자유로부터 대피하고, 그래서 자연을 만나고 자연으로 대피해서는 문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의 빈틈들을 이어보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멧돼지가 숨을 수 있는 이제 실제는 멧돼지를 거기 연못가에 멧돼지 대피소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가능하면 멧돼지 놀이터, 뭐 멧돼지 미끄럼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먹거리 공유 프로젝트였는데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농지에다가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뭘 씨앗을 몇 개 뿌려요. 무 뭐 이런 쉽게 농사, 순무, 이 설악의 순무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무 공유 프로젝트를 상판분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면 요즘 먹거리 가격들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농산물은 그런 것 같아요. 출하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씨앗 하나 넣은 데서 옥수수가 뭐 몇 개 열리면 옥수수 수백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모아가지고 시장으로 내면 판매를 할 텐데, 판매보다는 그냥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걸 제대로 해오지 못했는데 엉터리를 해가지고 농사 실력도 시원찮고, 작년에 배추 공유 프로젝트 뭐 그런 틀에서 산에 있는 산야초 옮겨 심어서 그 야초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 시원찮은 농사지만 김장철에 배추 2, 30폭이 더 심어 놓으면 김장 제일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먹거리 공유 프로젝트로서 자연과 자유의 만남이란 개념으로 구체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산으로 가는 길을 하면서 키워드로 자연과 자유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찾게 된 이유가,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하기도 워낙 어려워서 이걸 이제 며칠째 판단력 비판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른 구절이 판단력 비판 45항에,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읽을게요. 번역은 백종현 번역을 기준으로 했고요. 미적 예술의 산물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예술이고 자연이 아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산물의 형식에서의 한 목적성은 자의적인 규칙들의 일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치 그 산물이 순전한 자연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우리의 인식 능력들의 유의에서의 동시에 한목적적이어야만 하는 자유의 감정에 어떠한 개념에 기초하지 않고서 그것만으로도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쾌감이 의거하고 있다. 중요한 말일 텐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인식 능력들의 유의에서 동시에 한목적이어야만 하는 자유의 감정에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쾌감이 의거하고 있다. 자연은 그것이 동시에 예술인 것처럼 보일 때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예술은 우리가 그것이 예술임을 의식할 때도 우리에게 자연인 것처럼 보일 때에만 아름답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묘한 칸트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자연처럼 보일 때 아름답다. 자연이 어떤 의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 아름답다. 하여간 이게 제가 어느 정도 뭐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생각은 오래 해왔고, 자연과 자유의 만남이라는 개념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만든 문구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자연과 자유의 만남에서 그 자연처럼 보이는 작업처럼 보이는 자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판단력 비판 서론 9번 항에 판단력에 의한 지성의 법칙 수립과 이성의 법칙 수립의 연결에 대하여, 이것도 그냥 읽을게요. 지성은 감관의 객관인 자연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 수립적이며 가능한 경험에서 자연의 이론적 인식을 위한 것이다. 이성은 주관에서의 초감성적인 것인 자유 및 자유의 고유한 원인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 수립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인식을 위한 것이다. 전자의 법칙 수립 아래에 있는 자연 개념에 관할 구역과 후자의 법칙 수립 아래에 있는 자유 개념에 관할 구역은 그것들이 각자의 기본 법칙에 따라 서로 간에 미칠 수 있을 모든 교호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초감성적인 것을 현상들과 분리시키는 크다란 간극에 의해 전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자유 개념은 자연의 이론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으며 자연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자유의 실천적 법칙들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한에서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건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이 얘기를 들면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으로서 이론 이성을 다루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성의 자유 개념을 다루었는데 그 두 가지가 너무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를 연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판단력 비판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자연과 자유의 만남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력 서론 9항의 그 문장에 바로 한 구절 정도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판단력이 자연 개념들과 자유 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을 자연의 한목적성 개념 안에 제공하는 바, 이 매개 개념이 순수 이론에서 순수 실천으로 이행, 전자에 따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극 목적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하여간 칸트는 판단력이 자유와 자연의 괴리를 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기획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로서 자유와 자연이 만날 수 있는가, 자유와 자연의 만남에 대해서 잡게 된 이유인데 실제 제가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에 칸트가 말하는 자연이 우리가 이렇게 이 인위적인 걸 뺀 나머지 자연은 아니지 않나요? 네, 이런 거를 자연이라고 산 뭐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그거는 아주 칸트 철학이 그 초월 철학 그리고 선험 철학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연구. 그래서 실제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지만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가 어떻게 어떤 틀을 갖추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자연에게 법칙을 주는 지성의 법칙들은 대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대로는 아니겠죠. 도리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양질, 관계, 양태 뭐 이 틀일 텐데 그것들이 지성의 그 기능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마주하는 대상 자연을 받아들이죠. 인식하고. 그런 틀에서 양면을 다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저한테 물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김창원 박사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까 나는 내 몸을 느끼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진짜 오래 시간 고민한 것들이 이어지는데요. 풍류라는 개념과 그 공자가 말씀하시는 인이 도대체 뭔지 늘 모호했던 것,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시도했던 역사기획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성균, 우리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도 있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을 관련해서 나는 내 몸을 느끼는가라는 거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풍류라는 얘기들은 채치원의 풍류, 그리고 그 뭐 낭랑비서 뭐 이런 데에서 써져 있는 내용을 앞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다 있었다 뭐 그러면서 유교, 도교, 불교를 다 풍류 개념 안에 끌어들이려는 얘기만 했지 도대체 풍류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이렇게 설명이 없는데 그냥 바람 풍자에 흐를 유자잖아요. 그게 늘 저한테 들어왔었고 바람이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든지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휘날리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표현법인데 바람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특이했어요. 그리고 제가 풍류라는 틀에서 생각하게 된 거는 서로 대립해서 부딪히고 휘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울려서 흐른다. 한 마음으로 동조하여 흐른다. 이런 게 풍류의 뜻이 아닐까. 그런 틀에서 이제 독일의 저게 한 94년도 정도의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늘 저런 식의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는 낙엽이나 뭐 갈잎이나 나무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손을 동조시켜서 긋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긋고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했는데 저설치가 나오게 된 건 이제 그 볼프강 교수의 특이한 바닥에 깔게 되면 사람이 그 눈으로 볼 때 기울어져 있는 선들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에너지의 저항이 생기고 그 복잡한 특이한 조각과에서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회화과에서 눈을 마주 세우는 벽면에 수직으로 마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음으로써 바닥 안에서의 에너지에 눈이 스스로 그림을 세워 일으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하여간 그런 틀에서 이렇게 했고 글이 이제 여기에서 풍류하고 관련해서 얘기는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 대상에 있는 많은 선들을 그대로 내 손으로 따라 해보려고 한 거예요. 동조해서 동일하게. 그리고 그런 그림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물체에 있는 선들을 내 손이 따라 움직일 때 분명 눈이 중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내 눈 움직임을 그리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내 눈의 움직임의 궤적도 담지만 그 대상의 형태의 특징도 담게 된다. 뭐 이래서 그 풍류라는 이제 내가 마주한 대상을 투시법에서는 보는 사람의 눈을 완전히 소실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오로지 주관적인 영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데 풍류에서는 내가 하나의 극으로 동참하고 그 전체의 울림에 함께하면서 동조한다. 그래서 바람이 부딪히거나 휘날리지 않고 바람이 함께 흐른다. 이제 이 생각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원효의 일심 사상하고도 연결이 될 똑같은 말 같거든요.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하나로 흐른다.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풍류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눈움직임 그린 그림이고요. 풍류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늘 이해가 안 되던 도대체 인이 뭐지? 어질다라는 건 뭐야? 그리고 사랑이야? 뭐 내가 뭘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이 마음이 함께 울려서 흐른다라고 얘기가 될 때 인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노노 옹야의 제6 28장 뭐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요. 만일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어찌 어질 뿐이겠느냐? 성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인인 요임금과 순임금일지라도 하기는 힘들어 했을 것이다. 이른바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서게 하고 자신이 달성코자 하면 다른 사람도 달성케 한다. 가운데서 자기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취할 줄 알면 그것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일컬을만 하다. 지금 이 해석 부분은 김용욱 해석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제 문자가 능근치비인데요. 비유할 때 비이기도 하고 깨우침 비 이러기도 하고 취자는 뭐 뜯어 가지는 거고 가까울 건자 능이 가까운 데서 비를 취할 수 있다면 깨우침을 취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들을 찾아보면 가까운 데서 취해서 비유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 쓴 사람이 이렇게 토를 달았다. 가까운 데서 자신을 취해서 남의 처지를 비유할 수 있다면 뭐 비슷하게 가까운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능근 취비가.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 아닌가. 저는 대상을 내 몸처럼 느낀다. 능근 취비. 아까 풍류 얘기할 때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만이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되는 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했을 때 대상을 내 몸처럼 느낀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풍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구에서의 투시법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투시법은 내 몸을 소실시켜 버리고 지성 중심으로 대상을 객관적인 인식을 위해서 완전히 나라는 주관성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면 인에 있어서는 내 몸으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대상을 내 몸처럼 느끼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내 몸의 회복과 업 만들기라는 틀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 능근취비에 대한 정자의 주가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되어 나의 몸이 아닌 것이 없는 경지이다. 이거 뭐 인자 이 천지 만물 위 일체 막비기야. 뭐 그냥 지금
대상을 내 몸처럼 느낀다, 내 몸으로 느낀다. 이인에 대해서 정자는 분명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풍류와 연결해서 이인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풍류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아까 투시법과 구별해서 투시법에서는 대상과 내가 대립돼 버리는 거죠. 나는 빠지고 대상은 객체로 배제되는. 근데 풍류에서 그리고 또는 인에서는 나라는 것이 하나의 극으로 그 대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과 양이 있을 때 나를 양이라고 두면 대상 세계를 음으로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로 함께 역동적으로 함께 밀고 당기는 대극 형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역사 속에 내가 하나의 극으로서 내가 스스로를 목적으로 자기 규칙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하나의 극으로 참여하게 될 때 대극 형성하고 그래서 함께 울려서 흐를 수 있는 이거는 역사기획 성균할 때 이렇게 구체화됐던 건데 성균과 관련해서 내가 내 몸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이 풍류와 인과 성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키워드는 지역 문화인데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너무 삶 자체를 저는 왕따로 살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고 그랬지만 저기 정신 질환을 가졌던 분들과 작가들이 만나서 함께했던 다다르다 기획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정신질환을 앓는 분과 작가가 공통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의 중심에 있는 보통 또는 정상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을 앓는 분은 그 징후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더 멀어지는데 작가는 표준 편차의 중심인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한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상상력으로 자기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적용한 작업을 만들어서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작가의 비사회성에 사회성이 있다. 뭐 이런 틀 정도로 지역 문화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기획에서의 지역 문화 부분이 그 정도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창작과 사회는 어떻게 관계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틀에서 기대어서 함께 만들자라는 것들이 작가들끼리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그런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는 길에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자연의 만남, 나는 내 몸을 느끼는가, 그리고 지역 문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올해 기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